챕터 13 디자인 포 팔러시고요. 우선 여기서 그 디자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설계, 기획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서의 디자인입니다. 그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특별한 의미로 쓸 때는 그냥 디자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길진 않은데 EU 내에, 그러니까 EU의 JRC 내의 정책 랩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개념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발제 시작하면요. 이제 정책을 수립할 때 디자인 기반, 디자인 베이스 방식의 가치, 이것이 중요성이 점점 인정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전 세계 여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주도의 혁신랩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숫자가 늘고 있는가 봅니다. 정확히 몇 개인지 나오진 않았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끔 보면 어떤 혁신랩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은, 혁신랩 있었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에 대한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네, 하고. 그 혁신랩이라고 많이 사용해요. 리빙랩하고 비슷하게. 리빙랩, 혁신랩. 혁신랩, 정책랩 뭐 이런 거. 그래서 디자인 기반 접근은 여기서 디자인, 그러니까 혁신랩이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고, 디자인 주도에, 그래서 디자인 기반 접근은 본질적으로 시스템적이다. 그리고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맥락을 탐색하고 해당 문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가 참여하고 최종수의 관점에서 경험의 질에 초점을 둔 제안을 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이다, 시각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참여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최종 수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맥락에서 이런 접근은 최종 수혜자인 시민과 시민사회에 초점을 두고 공공적인 사회 이슈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다중 이해관계자의 협업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에다가 협업 얘기를 했었고요. EU 역시 이제 EU 정책 랩을 설립함으로써 이런 디자인 개념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서 이시 정책 수요에 맞춰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활동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디자인이란 무엇이냐라는데, 이제 디자인 개념이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디자인이라 하면 프로세스, 그러니까 뭘 디자인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프로세스의 결과물, 디자인된 거, 스케치, 계획, 모형일 수도 있고, 또는 디자인 도움을 받고 생성된 제품이나 어떤 패턴, 전체적인 양식을 이끌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장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디자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뭐라고 이제 디자인 개념을 가져가냐면, 본질적으로 목적은 상이할 수 있지만 디자인이란 것은 결국 개선을 위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모디파이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 아주 새로운 걸 발명하고 혁신적인 거를 도입한다는 개념보다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를 나아지도록 개선하는 행위를 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역시 근데 상당히 의미는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다학제적 배경을 특징으로 하며 새로운 해결책, 기존에 있는 거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젝트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동시에 이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를 생산하고 이를 추동하는 데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고, 다만 정책 활동을 위한 법령적 디자인을 정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후 정책 랩에서 추진했던 디자인 활동에 대해서 그걸 공유한다, 그걸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정책 랩을 간단히 소개하면 2016년 JRC에 그것이 만들어졌고, 정책의 구상,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이용하여 이후 정책랩 팀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집단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공동 탈출과 검증, 실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이 정책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특정한 프로젝트, 목적을
그걸 미트시키는 거나 JRC 자체의 내부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정책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위장을 모아서 이슈를 탐색하고 공동으로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정책력 구성원마다 고유한 전문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력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의 상호 보완을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후 정책력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정책랩의 물리적 공간, 여기도 물리적 공간이 있는가 봅니다. 새로운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모두 정책, 과학, 사회 사이의 새로운 접촉 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와 또 직접 경험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서 EU 정책랩은 속도를 늦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기존의 의미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록 하고 있으며 실험과 모르는 것을 위한 공간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런 목적에 맞춰 EU 정책 수립 관점에서 통상적이지 않는 활동들, 예를 들면은 공상적이고 실험적 활동을 포함하여 공공 분야에서의 그 바텀업, 상형식 방식, 또 열린 시민과 do it yourself 다이 방식이라든가 그다음 함께하기 등의 어떤 경향성을 반영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리적 요소와 개념적 모순에 대해서 성취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상적이지 않는 시도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랩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을 위한 디자인 활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그 개념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디자인은 혁신을 둘러싼 논의에서 흔히 이제 창의적 활동하면 이제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창의학적 수단으로서 인식되면서 디자인은 창의적인 도구의 세트와 마음가짐을 구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으로서 디자이너는 창의성 아이디어 생산, 창의적 문제 해결, 혁신과 디자인에 있어 여러 기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디자인은 정책 수립 주기에 창의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을 생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영학 문헌에서 디자인에 대한 언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소통의 촉진자와 같은 디자이너의 역할의 확대, 그리고 사회 혁신을 위한 디자인, 또 비판적 사고를 위한 디자인과 같이 디자인에 대한 응용 분야의 확대라는 것 두 가지를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후 정책랩에서 수행되는 디자인은 정책 주기와 조직 자체의 다양한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책랩에서 수행되는 디자인이 사람들의 행동, 수단, 지식과 가치에 초점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또 과학적 발견, 새로운 기술과 체계적 방식으로 사고하고 창작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 방법에 다루는 것까지 다양한 층위의 조직 자체의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EU 정책랩에서 행하는 핵심 서비스를 언급을 하면 이제 아래와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각을 넓히고 다학제적이고 협업을 통한 관찰과 임의 부여를 통해 정책적 어려움에 대한 전체적 시각을 제공으로써 이슈를 탐색하는 것. 그러니까 익스플로어링이라는 것이 이제 EU 정책 내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핵심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중심에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식적 편향을 알아차도록 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비즈니스 부서의 동료들은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비즈니스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이슈, 업무를 수행한 후에 관점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찾았고, 우리는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한 활동에서, 그러니까 활동에서 물러나서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적 세션이 마련되었고, 이거 뒤에 또 나옵니다. 비즈니스 관계 플랫폼에서 이용자 관점의 플랫폼으로의 초점의 전환이 이를 여기서 이제 촉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탐색 단계는 인식 그리고 지식, 행동이 아니고 행동의 가능성을 확대해주는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팀과 청중이 함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즉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프레임들을 같이 인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실제를 새롭게 프레임하는 방식으로서, 물론 이때 프레이밍 방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거나 어떤 그 반대적 측면이 아니라 경험의 복잡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서비스로는 정책 수립 정보를 얻기 위한 간명하면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이용자와 시민의 경험을 정책 수립 과정의 중심에 두는 건데요. 이런 활동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디자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주어진 토픽에 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에 대해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에 대한 고려, 시사, 번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런 디자인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팀 내에 공유된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범위 사람들로부터의 투입물을 취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식은 프로젝트에 따라 그 규모와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투입물을 공유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시각적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책을 위한 디자인 활동은 이를 통해서 좀 더 포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모든 이슈를 달아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서 여러 정책 옵션과 해결책을 익스페리먼팅, 그러니까 실험하고 사전에 검증하는 겁니다. 실험은 디자인 중심의 프로세스의 이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고유의 요구에 맞춰 프로세스를 만들어냄으로써 디자인을 통해 고유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정책 예입을 통해서 시도된, 그러니까 검증된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서비스 디자인이고 하나는 실험적. 제가 스페큘러티브를 그냥 실험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험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디자인이라 하면 유럽위원회 EC 내에서 여러 부서의 정보를 통합하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해당 정책팀의 역량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디자인에서 활용하는 주요 전략, 고려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EC 내에서 정보 통합을 통해서 정보 제공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비스 디자인 말고 실험적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 일상으로서의 일상적 현실로의 전이 트랜지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같은 추상적인 첨단 기술의 응용 가능성은 물체의 물질을 통해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 랩에서는 수행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상에서 블록체인의 응용 가능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6가지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만든 바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혈액을 배달하는 추적 가능 의료 시스템부터 암호화 활동을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헤어드라이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6가지에는.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타입 활용은 새로운 기술의 검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뭐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의 검증이라는 일반적인 실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청중들에게, 오디언스들에게 해당 토픽과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 관계, 행동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한다,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정책랩, 리빙랩이 있어서 이런 부분, 기술의 검증을 넘어서서 새로운 질문과 관계,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개념적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없고 저도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책 옵션 기존에 놓인 개념, 아이디어, 증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그러니까 익스플레네이션이 이제 마지막 핵심 서비스인데,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하는 탐색, 이해, 의사소통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선형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사고하는 것은 일종의 디자인과 같은 기법인데, 창의적 프로세스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도록 실험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래픽과 공간을 활용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 정책 랩에서는
그러니까 지도와 다른 도식화된 표현을 이용하여 상이한 이해 수준에 대응하고 있는데 시각화된 이다소통의 활용은 앞서 설명한 정책랩의 서비스, 즉 탐색, 경험, 실험 모두에 있어서도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따가 검 선생님이 발전 15장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할 때도 이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서비스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탐색적 세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색적 세션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exploratory sessions 해갖고 어떤 하프데이, 그러니까 한나절 동안 특정한 정책 문제를 탐색하고 새롭게 프레임을 위해 관련된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어떤 표준화된 세션입니다. 해당 케이스를 통해 정의된 문제 이해를 전개하기도 하고 정의되지 않은 문제까지 다룸으로써 프로세스가 실행되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 존재하는 격차를 더 잘 확인하고 해결책에 대한 어떤 솔루션 스페이스를 확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신의 연구를 소개하는 건데 전통적 문헌 리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거나 맥락화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가시적 두이멜, 미디어 등을 기반으로 한 최신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최신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인을 통해 상이한 유형의 참고문헌, 즉 문화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인식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 이용자, 시민 참여 워크숍인데요. 이거는 정책 수립자가 시민단체 구성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공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 걸친 EU 정책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춤형 프로젝트 프로세스와 이제 형식, 포맷, 내부와 외부의 참여의 여러 가지 참여 수준을 제공 방식으로 구성된 목적, 부합형 실험적 프로세스로서 목적은 대상이 되는 청중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 결과를 더 많은 대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슈 해결을 위한 혁신적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때 활용되는 형식에는 맞춤형 워크숍, 실험적, 아까 그냥 제가 스페큘러티브를 그냥 실험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실험적 프로토타입 또는 지난 세미나 때 나왔던 이제 기능성 게임, 시리어스 게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페큘러티브가 철학에서는 그 스페큘러티브 필로소피가 사변 철학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변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 요 발전 맞추려고 해볼게요. 스페큘러티브가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도 보다 보면 곳곳에서 나오는데 참 어떻게 옮긴 게 좋을지. 저기 STS에서도 스페큘러티브라는 개념이 좀 나오더라고요. 가는 논문을 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실험하고 탐색하다, 실험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가? 그 철학 쪽에서는 왜 그걸 사변 철학이라고 번역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만 맞추고 이제 앞으로 가시죠. 내부 프로세스 개발 지원이라서 워크숍을 통한 경험과 최종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제거하기 위해 내부의 절차와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얘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디자인은 명시적 안무지 이해할 수 있는 반복적이며 가시적 도구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도입하는 데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을 위한 디자인은 부차적인 활동으로 다뤄져서는 안 되고 조직과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의 가구 역할을 하는, 그리고 질적으로 수준 높고 차별화되며 포용적인 과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이제 조직과의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수정해 나가는 활동으로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최종 소유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 좀 이 챕터에서는 좀 개념적으로만 소개하고 실제 EU 정책 내 활동에서도 핵심 서비스 기준으로 개념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은 이 익스페리먼팅을 통해서 단순히 기술적 검증이 아니라 참여자의 질문, 관계, 행동의 변화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안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페큘러티브란 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제가 처음 할 때는 스페큘레이션 하면 처음에는
그 투기 있잖아요. 투기, 투자하고 조금 다른 투기, 뭔가 이게 큰 수학,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가정, 아니 뭐라고 해야지, 어떤 그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거, 뭐 이런 걸 약간 스페큘레이션,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말로 뭐 투기, 뭐 투기죠. 아니, 당연히 이제 그런 투기적인 의미는 아니고 사변적, 이런 것도 조금 안 어울리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투기적인 것처럼 막 탄탄한 근거는 없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이게 좀 과감하게, 과감보다 하여튼 근거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라서 이제 실험적이란 말로 옮겨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경험과 경험 철학에 대항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험 철학이요? 네, 그러니까 사변 철학 일종의 그러니까 논리주의. 예. 그러니까 그 사고의 과정에서 전개를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또 증거를 통해서, 여기 증거도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증거 또는 신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끌어내오는 그런 방법이고, 칸트가 주로 언급이 되네. 칸트랑 헤겔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스페큘러티브 프로토타입, 스페큘러티브 서비스. 그러니까 실험인데 우리가 사변 실험? 사유 실험, 사고 실험 이런 거에 더 가까운가 봐요. 아니, 그 보통 저희가 잠깐만요. 사고 실험.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우리말로 뭐라고 옮기는 건 아직 없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나로 떼었을 때 그걸 그냥 맥락을 봐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털이 아니고 스페큘러티브라고 했으니까 좀 다르긴 달라야 되긴 하겠네요. 네. 뭐라고 옮기는? 하여튼 고민입니다, 이것도. 네. 네네. 이 챕터를 맡았던 오서를 했던 분이, 퍼스트 오서였던 분이, 이렇게 이름은 까먹었지만 뭐냐 이름이, 존 앨런 러드킨? 이분도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무슨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글도 논리를 갖고 이렇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쁘장하게 디자인하듯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핵심 서비스가 이 4개 이로 시작하는 단어로 정리를 하잖아요. 물론 경영학에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한 이런 식의 약간 개념적인 것로 좀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실제 EU 정책랩의 구체적인 활동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스페큘러티브라는 말을 예술하고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사용하고, 컴퓨팅에서도 사용하고, 이코노미, 그 다음에 랭귀지스틱, 필로소피에서 다 사용하는데, 스페큘러티브 아트라는 게 있네? 그건 뭔가요? 몰라요. 몰라. 그 다음에 스페큘러티브 픽션 있어, 픽션. 소설인가 봐. 스페큘러티브 스크린플레이, 스페큘러티브 소사이어티도 있고. 스페큘러티브 액션 아트는 갬블링, 인베스트먼트, 판타지 아트, 사이언스 픽션, 알케미, 연금술 이런 게 여기 들어가네. 그 14장이고요. 모니터링,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구 조직이 활동을 미치는 영향, 임팩트를 그냥 저는 영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확인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영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방법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 그걸 추적하는 것은. 따라서 경험상 이런 어려움은 영향 경로, 뒤에 나옵니다. 임팩트 패스웨이, 그다음에 이걸 체계 정렬 정리하는 것부터 영양 인벤토리. 인벤토리도 적당히 옮길 단어가 없어서 그냥 영양 인벤토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례 연구를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러시 임팩트가 무엇이고 그것을 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이 책 전반에 걸쳐서 팔러시 임팩트라고 할 때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책에서 팔러시 임팩트 하면 팔러시가 실제 사회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과학이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팔러시 임팩트라고 지금 사실상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연구조직은 그들이 정책 수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연구에 대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이제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 과학의 정책 영향은 그 연구 결과가 정책이 설계되고 수행되고 지속되는 방식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인데요. 일반적으로 역량평가에서는 이런 결과는 이제 역량이라고 보다는 outcome 또는 intermediate impact라도 중간 역량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팔러스 임팩트라는 개념은 이제 이런 것, 과학이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 이제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할 경우도 있고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역량 평가는 책무성뿐만 아니라 역량을 달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자 간의 학습을 촉진하고 그들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 관련성, 렐리번스랑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험실에서 최종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통해 모니터링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중요한 점이 무엇이고 정책 수립자 상위적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이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단, 도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 JRC, 이것도 이제 JRC 경험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례는 어쨌든 JRC 경험을 토대로 개념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이지만 일반적인 상황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정책 수립자가 어쨌든 가깝게 일할 수 있는 공공연구조직 JRC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 이것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JRC처럼 여러 정책 영역을 다루는 대규모 연구 조직이 있어서는 이런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연구 결과가 정책에 활용되는 것이 보면은 어떤 레귤레이션에 기여를 했으면 레귤레이션 문서에서 그 인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고, 정책 수립자나 브리핑, 연설문, 회의록 이런 데서 이제 출처가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인용된 출처를 보면 하지만 그 경로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 수립 시 과학적 증거의 활용이 이루어지지만 이 활용의 다양한 출처는 오히려 이제 이게 어트리뷰션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걸, 어디서 유래한 걸 찾는 귀인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상당히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연구 결과가 정책 과정의 틈으로 제공되었을 때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는 시간과 경보되었을 때는 복잡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특히 그 정책 과정에서 뭔가 투입이 되면은 그것이 실제 반영이 됐는가는 정책 과정이 이제 끝에 다다라야 그게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뭐 초기에는 더더욱 그 귀인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정책 수립 환경 또는 시간 차원과 귀인의 문제를 이런 정책 환경이 복잡하면은 귀인의 문제를 하기에는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서 이슈가 이제 정량화 문제인데요. 퀀티피케이션이 문제가 있는데 항상 정량화된 어떤 평가 결과를 요구하게 되는데, 역량의 규모와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은 책무성과 조직 간의 벤치마크에도 필요하지만 역량에 대한 판단은 크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량화 문제 역시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시 과학이 미치는 영향, 팔러시 임팩트라고 했죠. 여기서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한데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 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영양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사례 연구를 기록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116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 네 가지 수단, 케이스 사례 연구, 영양 경로, 영양 인벤토리, 포트폴리오 분석은 서로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즉 여러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단 다수의 사례 연구를 통해 광범위한 영역 경로를 일단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영양 경로 매핑을 통해 무슨 활동이 어떤 사출과 어떤 경로의 유형이 정책 영역으로 이어진지를 정의함으로써 이게 이제 영양이 패스웨이가 될 것이고, 이제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인벤토리를 통해서 관련된 활동과 역량을 선정함으로써 주어진 연구 영역이나 정책 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례 연구를 다뤄야 할 격차,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지점, 갭이 발견됐을 때 다시 그것이 사례 연구로 이어지면 이렇게 닫힌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이게 조금은 너무 형식적인 논리에 빠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영양의 평가와 모니터를 위한 이들 방법이 정책 역량을 추적하는 데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는 157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와 같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발제문에도 그 표를 담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선 여기 아까 말씀은 왼쪽에는 네 가지 툴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떤 챌린지, 그러니까 어려움들, 직면하게 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예를 들면 시간 차원과 복 차원은 과학 활동의 정착의 역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 경로 매핑은 활동을 산춤을 더 나아가 영양과 연결시키면서 더 장기적인 시간을 다룰 수 있으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시간 차원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다룰 수 있으니까 플러스인데, 반대로 영양 인벤토리는 보통 영양 미친 사례들을 보고하는 시한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경로를 추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화의 문제를 또 보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규모를 객관적 측정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일부 사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인벤토리나 포트폴리오 분석은 가능한데 사례 연구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례 연구 기반 방법론이 역량을 정량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경우 그 정량화 역시 주관적 판단을 척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히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량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임팩트 역량 평가를 할 때 고려되는 지점들, 시간 차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귀인성, 정량화의 문제가 있고 네 가지 툴이 있으면, 물론 이 경우가 요 포트폴리오 분석 같은 게 복잡성 부분이 플러스이긴 한데, 뭐 이게 자세히 설명해 놔서 플러스인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보면 사례 연구와 경영 평가는 이게 한 가지 거의 성격이 똑같잖아요. 한 가지 유형이고, 인벤토리랑 포트폴리오 분석이 거의 한 가지 유형, 성격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경로를 추적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귀인성은 결국은 사례 연구나 영양 경로 매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정량화는 인벤토리나 포트폴리오 분석을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수요가 정량화 있으면 이걸 많이 활용하는 거고, 뭐 장기간에 걸친 효과라든가 기인성에 대한, 경로에 대한 분석이 위주라면 요 도구를 많이 이용하면 된다라고 일단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는 도구 중에 이제 도구별로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우선 사례 연구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우선 사례 연구의 목적은 여러 평가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질문 세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는 역량에 대한 다양하고 다수의 개별 사례를 수집하고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수 사례를 취합해서 통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유용하지만, 특정한 활동이 만들어내는 역량이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정보는 사실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광범위한
역량의 범위를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례 연구 방식이 될 거고요. 따라서 사례 연구는 특정한 유형의 활동이나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해에 걸쳐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난 여러 역량을 포괄하기 때문에 더 균형 잡히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고, 다만 사례 연구는 이런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패널 통해서 동료의 전문가 집단을 통한 외부 평가에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례 연구에서 정보를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연구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포괄적인 사례 연구를 개발하는 것도 같이 비용을,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그 다양한 연구 분야에 걸쳐서 사례 연구를 표준화하는 가능성은 사례의 정보의 사례한이 아니고 상세한이네요. 상세한 정보의 필요성이 상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 그 현상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건데, 표준화하면 할수록 이런 상세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표준화된 이상 그건 사실은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있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각 사례별로 도구별로 간단한 그 JRC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박스 1에서는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 조직 학습이 어떻게 촉진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JRC에서도 이제 그 역량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위에 있는 위원회나 그 EC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와 포털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JRC 같은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10년 이상이 소요된 1년의 사례 연구를 선정해서 분석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그러니까 사례 연구는 RSC 단계가 상당히 길거나 효과가 실체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같이 하게 되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어쨌든 전문가 판단이나 부분, 독립성, 신뢰성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임팩트 패스웨이인데요. 역량 경로는 활동과 역량 사이의 연속적 단계를 추적하는 방법인데, 조직의 다양한 활동과 수의 범위, 정책 주기에서 참여하는 과정이 상이함으로 인해 역량 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또한 정책 문서상에서 과학 연구에 표현된 참조 방식, 어떤 식으로 응용, 그러니까 참고문은 과학적 지식,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방식이 표준화됐으면 그걸 보고 언제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거 역시 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책 수립자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마 이것도 JRC 경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책 수립자가 입법 아젠다와 관련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역량 경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정책 수립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모델링 해줄 것을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옵션에 대한 정량적 모델링이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적 이에 사회적 역량에 그 영향을 미치는 주의 변수를 설정하게 되고, 이 연결 결과는 다시 그 정책 수립자가 정책 옵션을 고려할 대상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역량은 정책 옵션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면서 선택을 개선시킨다든가, 가장 적합한 정책 옵션을 선택한 증거 제공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립자가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정책 옵션을 모델링 해줘. 그럼 그걸 가다가 옵션을 놓고 고민하고 최종 이것 중에 모델링 결과 이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걸 선택할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단순하고 관념적으로 이상화된 형태로 정책이 이루어지면 정책 역량 경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테지만, 다 아시는 바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정책을 위한 과학적 증거의 일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역량의 귀인,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책 결정까지 연구 결과가 미친지를 지정하기가, 포착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EU 국가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공, 정책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 또 조화 표준을 목적한 네트워크와 조정같이 정책 집행에 기여한 경우도 어쩌면 좀 경로가 용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JRC 사례입니다. 사실상 소관 업무상 연구를 통해 정책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과 여러 수단, 방법론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그 조직의 임무가 그거라고 할 경우, 이런 경우 연구자가 가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수행 않고 거기서만 그 임무를 수행해서 다른 것이라면 영향 경우를 추적하기는 상당히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실제 정책 최종 결정 단계가 아니라 그 중개자와 일을 하거나 정책 결정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그 결과물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 이유로 인해서 아까 그 박스로 보였던 그림이처럼 영향을 하기 위한 보완적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상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되게 이상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단선적인 과정에서는 영향 경로 파악이 쉬울 것 같지만 결론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소개하는 그래서 영향 경로 분석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해보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 이런 경우는 쉬운데 사실은 어렵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 그래서 이제 박스 2에서 인스파이어 그러니까 디렉티브 전 지침이라고 했는데 영향 분석의 사례인데요. 글쎄 이것도 영향 분석의 사례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례가 아까 보면 두 번째 소관 업무상 독점적으로 명확한 임무가 주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인스파이어 지침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지리정보 GIS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통합 시스템 내지는 국가별 기술적 스펙을 제공해야 될 업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RC는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 역량 그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인정받아서 인스파이어의 집행 규칙, 임플리멘팅 룰을 만들고 유럽 지식 포탈 개발 임무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런 집행 규칙을 개발하는데 는 기술적 사양이 기술적으로도 적절하고 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타당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 각국의 수백 명의 전문가의 조정이 필요했고 그걸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아웃풋, 산출물로서 인스파이어 지침을 위한 그러니까 실행을 위한 집행 규칙을 만들어냈고요. 그에 따른 기술적 사양, 스펙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 역량은 그래서 활동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집행 규칙으로서 기술적 사양의 채택과 이에 따랐던 지리적 데이터와의 조화, 실질적인 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도식화하면 정책 상황은 이 시내에서 인스파이어 지침의 실행이 필요성이 생긴 거고 그래서 활동은 JRC 차원에서 전문가와 각종 모임이 조정을 했고 집행 규칙을 개발했고 유럽 지식 포탈을 개발했고 그래서 결과물은 인스파이어 지침을 위한 기술적 사양과 집행 규칙이란 것의 결과물로서 나왔고 그리고 정책적 역량이란 것은 인스파이어 지침이 집행 규칙 내 기적 사양을 실제 활용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쎄 뭐 이게 경로 분석이라면 분석이긴 한데 좀 어찌 보면 앞에 가장 추적하기 쉬운 사례 조직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임무가 주어져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 인벤토리 부분, 역량 인벤토리 부분인데요. 역량 인벤토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연구자가 제야 내에 있는 연구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정책 역량 사례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자체 평가죠.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 자기가 직접 보고하는 거니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는데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정량적 수단이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추적 가능한 인과성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 임팩트 패스웨이라는 것이 사실은 추적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 연구 결과가 활용된 문서와 같이 형체가 있는 역량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 또한 연구자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상호교류를 하는지를 포함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 수준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배경 내에서 이제 역량 인벤토리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GRC 경우에 연구팀 내에서 또는 연구자 차원에서 이런 사례, 정책이 반영된 사례를
추적하고 기료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내부 동료 심사를 통해서 확인받아서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조직에 미치는 어떤 임팩트 프로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영양 사례의 인벤토리가 되는데, 이런 인벤토리는 연구나 고객의 포트폴리오, 과학자 연구 수업의 개선 분야, 갭 분석, 타겟 소외자, 정치적 수요상과 향량성 측면에서 관리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통계적, 정량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일관성의 문제죠. 일관성. 그러니까 다수의 보고자와 확인자, 활동 다양성으로 인해 영향의 판단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향을 준 거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준 거냐 다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평가를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 영향을 준 사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더구나 최종 이용자 같은 외부 확인은 영향의 다양성과 그것 사례의 많은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GRC의 경우는 매년 350개가 넘는 영향 사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벤토리에 넣어서 관리하는 게 250개가 넘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정책 영향 밑에 인벤토리를 유지하는 것은 조직 학습에 반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선 연구자는 그 역량으로 이어진 성공적 활동, 연구자 측면에서는 역량으로 이어진 성공적 활동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인벤토리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조직 차원에서 인벤토리를 통해서 가장 영향 큰 정책 분야와 단계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2018년에 역량 현황을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책 집행과 모니터링, 몇 페이지인가? 발전을 해서 160페이지에 있는 그 파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어떤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그 인벤토리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 정책의 집행과 모니터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정책 형성, 아젠다 설정, 평가와 정책 수용 순위라고 있는데, 이런 분석은 조직이 전략대로 가고 있는지, 포괄하는 전체 분야 차원에서 수정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역량 인벤토리를 통해 가능한 분석의 강력함을 보여주는데, 조직의 전략적 지향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필요한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인벤토리에 대한 기반한 성과 지표는 연초활동 평가나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문서를 요구할 때도 그 투입자에 대한 책무성, 그러니까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연구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차 활동이나 의사결정 같은 경우, 뭐 의회 같은 데서 야 니네 성과를 내놔봐, 투입자에 대한 책무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JRC에서는 인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이어서 내용이 흥미로운데, JRC 인벤토리는 이제 매년 연구단이 주장하는 역량 사례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 사례들을 이제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절차는 연구자 또는 해당 팀에서 그 업무가 특정한 정책에 미친 영향을 전용 IT 등록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러면 하이어러키를 따라서 그걸 올라가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여러 센터에서 모인 직원들이 심사단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식 전반에 걸쳐 지식 이전을 매개하고 전체 심사 전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차원에서라도 지식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출물과 결과물, 영향의 정의와 경계를 명확하게 위해, 즉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원래 고려했던 이해계장가가 그들의 산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장기적 결과와 예상하는 영양 경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권장하고, 우수사를 알리고 영양을 서술하기인데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요. 연구자들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사항만 간단히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검토하려면 상당한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연구와 그 결과물에 대한 정보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보 수집을 좀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량 인벤토리에 올리는 사례는 사례인 거고,
그 사례와 분석을 위해서 했던 뭐 연구자들의 특성,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에서 가져와 갖고 이제 매칭하면 분석이 가능한데, 그런 실제 역량 사례와 상관없는 내용은 정보 수집을 자동화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정책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벤토리의 본질은 문자화된, 그러니까 정량화가 하겠죠. 활동, 산출, 쇠제 역량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거는 상이한 수준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활용의 범주 또는 정책 영역 기준에 따라서 중요한 정책에 미치는 전체적 역량에 대한 분석을 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분석인데요. 포트폴리오 분석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R&D 프로젝트에 관련했을 때 현재는 공공연구직에도 채용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지만 포트폴리오라는 게 보통 이제 증권 관리하는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기업 재무에 공공연구조직에서 전략개발과 프로젝트에 축적된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분석은 일반적으로 연구자 자체보다는 연구 조직의 관리와 관련성이 깊은데,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에 이제 지지되는 공식적 개입 논리를 활용하여서 조직은 전략적, 운영적, 의사결정적 예상되는 효과, 즉 활동, 산출, 결과물, 역량의 연구력으로 기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까 요 예상된 효과란 거는 아까 그 임팩트 패스웨이 분석에서 나왔던 사례잖아요. 이 개입 논리라는 게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이런 개입의 논리라든가 예상되는 경로, 영향 경로를 밝혀준다는 게 아니고, 영향 경로가 설정돼 있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잘 되면 이런 개입 논리 내지는 영향 경로에 따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 포트폴리오 분석의 예는 EC 정책 역량 평가를 위한 JRC의 모델링 지원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JRC에서 EC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평가를 위해서 활용되는 모델링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활용된지를 분석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4년까지 유럽 인하차에서 수행된 510개의 역량 평가를 실시하되, 사례 연구와 인벤토리 정보를 취합하고 병행하여 모델 차원에서 영향 분석을 해보니 모델 차원에서 영향평가에 48번의 기여를 했습니까? 이 모델이 그렇게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에너지 모델이고, 이에서 환경 모델, 금융시장을 위한 미시경제 모델, 교통과 농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 분석을 통해 정책 유행, 수혜자, 이해관계자에 따른 모델링 작업과 그것의 역량을 정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량을 통해 적석 우선순위부터 정책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모델링 활동의 효과성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조직 관리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포트폴리오 분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델이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게 역량 포트폴리오 분석인가 싶긴 하네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이득을 보게 되는데, 우선 조직 차원의 규모의 경제로부터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 예에서 아까 JRC가 EC 역량평가 사례를 분석한 것에서 나온 것처럼 산출물 포트폴리오를 통해 넓은 범위의 과학적 활동과 분야를 포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산출물은 정해진 구조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유형 정책, 즉 역량평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산출물 포트폴리오는 정책을 이용한 각 부서에 들어가는 트임물을 표준화함으로써 어떤 조직이 다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 수 있다,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지금 JRC가 했던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하는 자기들 모델링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분석의 방식은, 이 틀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도 이런 틀을 가져다 쓰게 되면은 그걸 분석의 어떤 틀을 개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포트폴리오 분석은 과학자가 그들이 연구 수혜자 요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정책을 위한 연구는 과학적 차원에서 어떤 외성적 목표, 과학 외적인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과학자든 또는 그 팀이든 그 자체로는 지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연구 프로젝트를 조직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개별 과학자나 팀이 과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정책 수립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이른바 지식 외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개별 팀이나 연구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이 조직 전체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 속에서 자기 프로젝트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론입니다. 평가는 과학적 활동에 기반하는 부과되는 가치와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점증되는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부족하고 그래서 아까 좀 4가지 툴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평가서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구 전류한 교훈으로는 과학적 활동은 정책 수립을 위한 생태계 일부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연구자의 연구가 정책 기획 실행에 평가되는 방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팩트 사고방식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설계부터 기대하는 정책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활동에서 영향이 미치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든 연구를 통해 언제 어떻게 정책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든 이런 활동을 통해 과학의 정책 영향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글쎄, 이 발제문,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냥 제 기준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임팩트 인벤토리라는 뭐 개념 자체를 가지고 좀 상세하게 JCL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고요. 아까 발제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케이스 스타디, 이게 506페이지, 156페이지면 순환 그림 필수인데 이게 마치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면 되게 형식 논리고요. 실제로는 아까 표 모양이 되는 것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양 평가에 대한 툴은 케이스 스타디를 포함한 경로 분석 방법, 그러니까 실제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영향을 파악하던 그 경로를 추적해가는 방법, 이걸 통해서 아까 전에 개입 논리 같은 경우를 도출해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툴 중에 하나고, 그 외에는 임팩트 인벤토리가 들어가고 개별 사례를 취합해서 나중에 그걸 통계적인 분석으로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는 또는 성과 지표를 활용하는 약간 정량적인 접근이 이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많은 평가란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많은 성과 평가란 것이 어떤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한 달성도 중심의 평가를 하다 보니 뭐 도구 중에는 임팩트 인벤토리처럼 정량적으로 성과 달성도를 측정해서 점수를 먹이는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56페이지 그림처럼 이게 만약 순환적인 구조라면 인벤토리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한계를 가지고 요 인벤토리 분석 혹은 성과 지표한 분석 평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시각을 바꾸게 해서 케이스 사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이 그림상으로는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요구가 나오진 않거든요. 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순환 고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량적인 평가는 평가의 색이 존재하는 거고 그 자체로 그냥 닫혀 있는 거죠. 그걸 사례 분석으로 연결하려는 고민이 별로 내성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순환고리라는 게 되게 형식적이라는 게 인벤토리 분석에서 정량 분석을 하다 보면 한계가 많으니까 우리 사례 분석을 해서 새로운 논리 모형을 개입 논리를 찾아봅시다. 또는 새로운 중요한 영향 요인을 찾아봅시다라는 요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재는 어쨌든
제가 알고는 경험적이든 이론적으로든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게 아니고 요 케이스 사례 분석과 경로 분석과 같은 정성적인 연구 한 파트, 그다음에 인벤토리 분석처럼 정량적인 분석 한 파트,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이 있고 사실 두 개는 뭐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 연관성이 가지고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네. 이 파트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약간 조금 회사 업무랑 관련해서 조금 저한테 익숙했어요. 그래요? 물론 인벤토리라든가 뭐 이런 포트폴리오 분석 이런 게 정확히는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 개념 자체는 좀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그 평가를 어쨌든지 간에 영양 평가도 평가니까 그러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뭐지? 예를 들어서 왜 카카오 택시 있잖아. 카카오 택시 하면은 이제 별을 주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택시가 예전보다 카카오 택시가 생기고 나서 그 택시 기사들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바텀 라인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네. 근데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택시 기사들의 어떤 개성 같은 것들은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택시는 그게 크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단순한 평가라고 하는 게 영향을 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단순한 평가, 그러니까 식당도 이렇게 별표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평가이면서도 단순한 평가인데 이런 평가들이 그 평가 대상의 개성을 좀 바텀 라인은 상승시키는데 대신에 개성은 없앨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바텀 라인을 상승시키면서도 개성은 계속 그런 개성과 다양성 같은 것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영양 평가 같은 것들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학 연구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과학 연구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자기 영역에서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해당 영역에 최전선이 아닌 가깝긴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최전선은 아닌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사실 직접적으로 내용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평가가 그런 최전선의 도전을 계속 복도도 주제는 못하더라도 문제 삼거나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거나 경색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비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 그러니까 그런 바텀라인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 두 가지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평가 프레임을 돌리다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대상들을 굉장히 표준화시키고 개성이 없게 만들고 또는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전적인 새로운 연구보다는 그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연구를 할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양평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평가가 아니고 영양평가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런 걸 감안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직접 평가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과학 연구자들과 동일하게 최전선에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심사자들은 어쨌든지 간에 근접하긴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논문 평가해봐도 알잖아요. 논문을 쓰는 사람이 가장 최전선에 있잖아요. 논문 평가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그 근저리에 있긴 하지만 유사한 같은 영역에 있긴 하지만 그 주제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자들이 평가를 할 때 막 이런 저런 이제 자극을 주긴 하는데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재단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그 도덕적 해이만 없다면 사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죠. 도덕적 해이만 없다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이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그걸 우리가 보증할 수가 없으니까 영향 평가를 또 뭐 개인 연구자가 그거를 내 연구가 항상 도움이 되는지 유용한지 그걸 다 또 완벽히 신처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학 연구자들에게도 네 연구가 이런 영향을 내고 있어.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그냥 직접 과학 연구를 평가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어떤 간에 포괄적이고 또 중의적인 다소 그런 표현이 아닌가 영향평가라는 말이. 여기서는요,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발제문 앞에서 나왔지만 조금 그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JRC라는 공공연구 조직이 있는데 자기들이 조직 차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활동. 이게 영향평가입니다. 이들한테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본 기억으로는 다 그것을 자기네 경험을 통해서 한 거지만 이 영향평가를 과학 연구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한 걸로 보여요.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평가의 맥락은 개인, 하여튼 좀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공연구 조직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원을 받는 조직이 자기들의 연구 수행 결과가 이렇게 정책에 기여했습니다를 보여줄 걸 요구받는데 항상 어디서나 그때 이런 틀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개별 연구가 아니고 연구 조직 단위의 영향 평가. 라고 보는 게 현실적. 아까 뭐 인벤토리도 조직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좀 다른 식으로 또 응용할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과학 연구 그 분야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유전자 편집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야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분야별 그 과학 연구, 예를 들면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인공지능 안에서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특정한 딥러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영역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죠. 연구 조직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챕터의 범위를 넘어서니 그리고 그건 하여튼 어떤 그 우리가 보통 신공공관리 차원에서 점점 정부 지원을 받는 조직들한테 니네 제 예산을 받았으면 니네가 무슨 활동을 했고 그 결과가 문제에서 내놔봐 라는 욕을 많이 받는데 일단 그 차원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지금 김 박사님 말씀했던 그런 논의가 분명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 조직 차원에서 책무성을 설명하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종사자들한테만 중요한 얘기지 그 조직 관리자한테들만 일반적인 연구자한테는 개인 차원에서 또는 이 분야 차원에서의 평가라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근데 그건 하여튼 또 다른 맥락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렵고요. 더 어렵다 싶다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개인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영향평가의
단위를 개인 연구자나 개인 연구가 아니고 조직이나 아니면 이제 분야별 영향평가로 한다면 개인 연구자가 좀 덜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개별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 평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연구자한테 지원되는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해서 기본적으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센터에 소속이고, 그 센터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그 센터에서 알아서 연구자한테 다시 조직 임무에 맞춰서 연구비를 나눠주는 구조라면, 사실 개인 연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조직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죠. 지금 약간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조직에다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별 연구자, 여기서 개별 연구자라는 건 뭐 팀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비중이 높은 것 같긴 한데, 국가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내가 선정을 했다. 그럼 이 지원을 받은 사람이 대학 교수든 국가 출연연 소속, 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원이든 그 사람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조직, 걔가 속해 있는 그 연구에 속해 있는 대학이나 그 연구에 속해 있는 연구 조직이 평가를 차원에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약간은 대학을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건 거의 없고, 출연연 같은 경우는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출연금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개별 연구자한테 지원하는 거랑 조직을 지원하는 거랑 출연연 기준은 좀 혼재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고박사님이 있는 곳은 어떤 식으로 그 연구소는 어떤 식으로 평가받아요? 1년에 한 번씩?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 기관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그 뭐랄까 임무형으로 주어지는 연구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출연금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자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과제를 막 따오는 부분은 거의 없고 조직에게 이렇게 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중요하죠. 개인 연구자들이 프로젝트를 잘했냐 못했냐는 평가보다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그걸 기관은 어떻게 평가해요? 기관이 잘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해요? 기관 평가 내용은 나중에 다음에 우리 약속해서 만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건 얘기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구나. 네, 복잡합니다. 알았어. 아니, 복잡하면 복잡하고 단순하면 단순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제를 남기고 우리 한 5분만 쉴까요?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네. 제가 알기에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의 대학 시스템보다도 영국은 대학의 평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영국은 아마 다 공립대학이라고 해야겠죠. 거의 다 대부분. 그래서 연구비도 그렇고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대학 평가라는 것이 가능한데 대학 차원의 평가가 미국은 지원이 없잖아요. 물론 주립대는 지원하겠지만 유명한 이제 사립대들은 지원 없기 때문에 미국은 대학 평가 시스템은 이렇게 대학 랭킹 매기는 리포트는 존재해요. 사설에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유말로 뭐가 있죠. 막 이런 건 있지만 정부 기관체로 나와서 대학 평가라는 건 없어요. 미국은 그죠? 뭐 미국은 그 개별 회사 같은 거니까 알아서 저기 하는 거 아니야? 대학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주립대학은 할 수 있는데 사립대 같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알아서 마케팅하고 뭐 열심히 하겠지 뭐. 시장에서 살아남겠지 뭐. 5분 쉬었다 하실 건가요?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러면 55분? 네네네. 55분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 인스파이어 디렉티브 그거 찾아온 거 링크 올렸는데 내용이 엄청 많으네.
보니까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어떠세요, 거기는? 저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 오고 있어요. 여기 제가 용인이거든요. 비가 억수로 와요, 지금. 억수로까지? 네. 네, 10점. 잘 보이시나요? 좀 크게.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지? 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챕터 15번, 네, 챕터 15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트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각 항목별로 JRC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서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에 요약되어 있는 거는 이제 증거는 뭐 그 자체가 이제 뭐 말을 하진 않으니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이제 전달되어야 한다. 또 비과학적인 청중에게 과학 정책에 과학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면 이제 과학적인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이제 원하는 목표와 청중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제 특히 과학자와 커뮤니케이터가 처음부터 이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더 넓은 청자에게 이제 나르기 위한 모티베이션에서 이제 정책을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하기 쉽고 시의적절하고 맥락에 맞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동료와의 협력 강화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세 번째로 저는 이 에비던스 인폼들을 증거 입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증거 입각 정책을 이제 입안하는 것, 그리고 자금 지원에 대한 이제 납사자에게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또 과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대중의 과학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가짜 뉴스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명시적인 목표로 과학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이제 과학 연구를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의사소통 능력을 육성시키고 이제 더 넓은 정치적, 정책적 맥락을 인식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제 청자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곧 어떤 청중에게 도달할 그 청중들을 정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그 예시로 뭐 정당 및 이제 여론 주도자, 오피니언 리더스를 저는 이제 여론 주도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의회, 의원, 규제기관, 종교단체, 기구단체, 기업 및 시민사회, 뭐 특정 지역의 대중 등 뭐 되게 다양한 청중들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목표, 대상 청중 및 그리고 또 사용 가능한 이런 자원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된 청중들 중에서 먼저 이제 고위급 정치자들이나 정책 위반자들이나 혹은 뭐 의회 의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위급 정치 커뮤니케이션 일단 조직에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이런 고위급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고도로 맞춤화되고 자원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책 브리핑, 사례 연구, 컨퍼런스, 고급 브리핑 또는 실험실 방문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JRC 사례로는 사이언스 미스 팔로먼트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JRC 연구원 및 경영진과 유럽 의회 고위 정책 입안자들이 만남을 갖고 이제 고위 전문가 및 정치인들의 강의, 패널 토론, 워크숍, JRC의 과학적 성과를 시연하는 것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연구기관은 이런 호스트 커뮤니티, 집단사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집단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JRC의 사례로 오픈데이즈 앤 로컬 미디어 아웃리치라는 걸 들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이 실험실을 방문하고 이 JRC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오픈데이즈를 조직하고 이제 이거를 또 지역 언론과 협력해서 지역 언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 언론들이 정기적으로 JRC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들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들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책을 위한 과학 조직이 정책 위반자들에게 생성, 관리 및 제공하는 지식은 언론인과 미디어에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언론인은 기존의 보도자료, 실험실 방문 및 기술 브리핑 도구 외에도 이제 정책 위반에서 과학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해야 하고 정책 위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과학자 및 연구 구루, 이 구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선지자 이런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연구 구루 기업가 및 정책 위반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에 도달할 수 없는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의 멀티플라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티플라이어를 어떻게 이제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대로 남겨놨는데 아마 되게 배가시켜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였는데요. 딱 어떤 단어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JRC 사례로 이제 European Commission Tools for the Media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연구소에 대한 미디어 방문과 미디어 세미나를 조직하고 이제 여기에서 JRC가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언론인들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도 또 이 대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와 뭐 대중의 교육, 공공 서비스로서의 역할, 또 민주주의 뭐 이런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들면서 대중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사례로는 이 뮤지엄, 독일이겠죠. 이 뮤지엄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조직한 이 전시회에 대해서 아티팩트 전시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을 이용해서 박물관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제 공공 관심사의 핵심 주제에 대해 시민 참여 그거에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정치, 과학 및 사회를 연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고 했다. 이렇게 JRC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정책 위반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조언 제공과 이를 위해 필수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는 것은 조직, 문화, 구조, 절차 및 기술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즉 모든 사람이 소통할 책임이 있고 또 이런 소통은 긴밀한 협력과 공동 창조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와 절차는 권한, 거버넌스 및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제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과학자와 커뮤니터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JRC 사례로 크로스커팅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크로스커팅 프로젝트는 어떤 구조와 절차를 변경하진 않지만 조직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뭐 양측을 서로 필요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뭐 과학 컨퍼런스 참여, 홍보 행사 조직 또는 특정 결과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자 이해에서 정치인과 고위 정책 위반자들은 주어진 정치 및 정책 맥락에서 좀 짧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청자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 더 많은 정보를 평이하고 비과학적인 언어로 전달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과학자는 사실 계속 앞에서 얘기하듯이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거는 이제 노래 코러스를 보통 훅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좀 중독성 있는 뭐 그런 노래 코러스 같은 부분 이런 것과 스토리를 찾고 또 그날의 문제에 대한 연결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당국과 시민들은 어떤 자신의 바로 즉각적인 환경을 위해 이야기 속에서 내용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에 대한 JRC 사례로 그 타이밍과 또 이제
청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좀 짧게 설명해 놨는데 장관회의 외의 어떤 시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냈는데 그 시기와 뭐 상황이 맞아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좀 자랑하는 사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JRC 사례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맞추는 거에 대해서 재단하는 거에 대해서 목표 및 청중 그리고 매체에 따라서 어떤 같은 기본 증거도 그 증거가 다른 메시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어떤 STS에서 말하는 약간 과소결정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모두 계속 이제 의사소통을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위반자 및 전문가에게만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과 커뮤니케이터 사이의 신뢰는 이제 나중에 이런 어떤 안건이 끝난 후에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메시지는 과학적이지 않다,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연구에도 자신의 연구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커뮤니케이터들과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JRC에서 이뤄지는 이제 플래그십 레포트라는 거를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각의 어떤 청자들에게 다른 형태로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중요한 통찰과 메시지는 잠재적인 고객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청자들을 위해 소셜 미디어로 컨텐츠로 전환해서 전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글쓰기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과도한 정신적 노력 없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고도 비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명확한 글쓰기 훈련과 커뮤니케이터와의 정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JRC 사례로 여기서 이제 클리어 라이터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설계된 뭐 교육 모델과 개별 멘토링을 그 JRC 과학자들에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이를 위해서 과학 청중을 위한 글쓰기, 그러니까 보통 과학자들은 과학 청중들을 위해서만 글을 써오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한 글쓰기를 할 때 이 그 청자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비주얼 아이덴티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아마 전달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배포를 할 때 단순히 아웃소싱을 맡기듯이 커뮤니케이터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어떤 계획 단계부터 어떻게 일을 시각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할 건지 함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일관된 사용과 시각적 정체성의 생성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온다는 신호를 보내서 조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준다,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핵심 질문으로 목표 청중이 누구인가, 또 이 청중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고 거기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로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가, 목표에 가장 적합한 형식은 무엇인가, 대상 청중과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배제해야 하고 과학 문화와 부합하진 않지만 정보 전달을 위해서 어떤 난잡함, 혼잡함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 예시로는 뭐 연구 방법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모든 행위자들이 개입해서 이 잘 계획된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디자인된 이 브리핑 템플릿은 시간을 절약하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가는 것인가 계속 질문을 하고, 목표는 무엇이며 청중이 무엇을 배우거나 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 또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즉시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치, 미디어 사이클에서 더 좋은 순간이 올지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3개에서 5개 정도의 주요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지만 전달할 때는 마치 옆집의 이웃인 것처럼 설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스토리의 시각적 개요를 위해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이제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는 메시지에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항상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뭐 스타일, 색상 팔레트, 그래프의 선 두께에 대한 아이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은 이게 영어로는 다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국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서 똑같이 써놨는데 어떤 콘시스턴트 가이드라인은 코히어런스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들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미리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어떤 이런 인포그래픽들을 테스트해서 이것들이 의도한 대로 그들에게도 읽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식의 시각화는 지식의 생산 자체만큼이나 또 자원 집약적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것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JRC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이제 만든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뭐 현재와 미래 전기 자동차 시장을 위한 코발트의 글로벌 공급 및 수요와 관련된 주요 문제, 결과 및 혁신 전망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각화를 이용해서 100페이지 분량을 2페이지로 압축했다고 요 100페이지를 2페이지로 압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뭐 전략적 행동 계획의 실행에 관한 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유럽의 전략적 배터리 가치 사슬 구축이라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요게 수용이 돼서 이제 그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또 이제 자랑을 하고 있고요. 모든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작용 프로세스에 참여하였고 최종 결과물 외에도 이제 소셜 미디어용 그래픽 요소를 준비해서 결과를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공동 조직과 공동 뭐 창조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뭐 보통은 사후에 고려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포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는 우리 연구가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정책 환경이 그게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누구에게 중요한지 누가 관심을 가질 것인지 우리가 대하고 싶은 것은 누구인지 어떻게 이웃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계획 단계부터 포함을 해야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포 옵션들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콘텐츠, 내러티브, 뭐 시각화 그리고 뭐 이런 거 패키징하는 방법들을 탐색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자와 커뮤니케이터를 정기적으로 모으는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변화가 문화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들로 이제 뭐 기존의 어떤 공적인 훈련 기회들, 그러니까 대중연설이나 뭐 설명회 이런 것들도 이제 연설, 스토리텔링, 시각화 등 같은 기술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연구 프로젝트에서 커뮤니케이터의 긴밀한 참여는 과학자에게 그들 이제 과학자 동료를 넘어서서 자신의 작업을 전달하는 실제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터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JRC의 사례로 페카쿠차 이게 일본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제 발표자가 20개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 각 슬라이드마다 20초 동안 해설을 하는데 해설하는 그런 이제 빠르게 넘어가는 스토리텔링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초 동안 각 20초를 20개를 하니까 총 6분 40초 동안 이제 하는 어떤 스토리텔링 형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뭐 테드 스타일의 대화나 뭐 과학 커피, 과학자와의 데이트 이니셔티브 같은 거를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 그런 어떤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작업을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디지털 홍보 대사가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모티베이션 동기로는 뭐 이 궁극적으로 여기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기 위한 문화 변화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동기는
뭐 과학자의 성격이나 동인 같은 내재적 성격일 수도 있고 내재적인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보상이나 혹은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비롯되는 외재적인 동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외재적 동기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내재적 동기로는 이제 더 높은 가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의무 계획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내재적 동기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JRC 사례로는 뭐 결과에 대한 측정 보고 및 대중의 인정은 동기부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고 또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뭐 관리자부터 직원까지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과 피드백이 필요하고 뭐 자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번씩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제 실제로 JRC에서 어떤 사례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문화적 변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ANT랑도 약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ANT에서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의무 통과점이나 그 끌어모 그걸 이제 번역시키는 어쨌든 가운데 제일 힘센 행위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뭐 과학자와 커뮤니케이터가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근데 그걸 모으는 사람 뭔가 모으는 어떤 그 가운데 의무 통과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JRC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자기들이 좀 그렇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결국 이런 거를 잘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려면 결국에는 가운데에서 이들을 중재하고 또 그러면은 커뮤니케이터도 뭐 이제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과학자처럼 변할 필요가 있고 과학자도 또 커뮤니케이터가 될 필요가 있고 서로 약간 원주민화 될 필요가 있다 약간 그렇게 좀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적인 교훈을 좀 참고해서 네. 네. 이게 제일 어려운 영역이죠. 네. 이거가 이제 우리 과학 문화라고 하는 그것도 과학 언론 뭐 이런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근데 유튜브에도 과학 주제로 동영상이 있는데 다른 주제에 비해서 네, 클릭률이 높진 않죠. 높진 않은데 근데 그 대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여기에 대한 좀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뭔가 그 모르는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좀 너무 많이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이긴 한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뭐 과학 같은 거 좀 찾아보면 제가 좀 느끼기에는 이제 인기 있는 과학 유튜버들은 보면 좀 지금 사실 여기 JRC 사례들에서 다른 거 되게 현실적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인데 예.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과학 내용들은 되게 뭐 양자역학이라던가 되게 어렵고 재미있고 약간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때 뭔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것들보다 되게 자극적이고 요새 되게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양자? 저 잘 모르겠지만 양자함수인가 그거랑 뭐 약간 수학에서 나오는 뭐랑 비슷해서
지금 이 세계가 이제 가상 세계다 뭐 이런 게 되게 엄청 뜨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관심이 없는데 막 그냥 막 그 엄청 관심 갖고 아, 우리 그래요? 다 지금 가상 세계 살고 있다. 막 일론 머스크가 막 다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되게 현실에서 별로 없을 법한 그런 것들이 더 인기를 많이 끄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그 제목이 뭐예요, 유튜브? 아니, 키워드가 뭐야? 양자 함수? 네네. 제가 한번 찾아서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가짜뉴스 아니야? 이거 리만 가설에 대한 이거인데요. 어, 제가 지금 링크로 네. 올려드렸습니다. 3분밖에 안 되네? 아니다. 뭐지? 21분? 53만 회나 클릭됐네. 근데 그 슈카월드라는 그 유튜버 자체가 약간 원래 경제학 쪽을 많이 하는데 말을 되게 잘해서 공중파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구독자 156만이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지?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경제학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음. 이제 말을 잘해서 그냥 이제 아니, 그 전달력이 구독자 좋아서 156만이나 되면은, 막, 헛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그 156만 모이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 끄덕끄덕, 이런 거 아니야? 네, 엄청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내용 읽으면서 아까 그 멀티플라이어 그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제는 커뮤니케이터의 범위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 커뮤니케이터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조직하고 연결시켜 줄 거고 이걸 좀 유기적으로 만들고 그또 반복적으로 계속 이뤄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수학의 리만 가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아, 네,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게 리만 가설이랑 뭐 물리학에서 나오는 뭐랑 되게 비슷하다. 근데 그 수식이 되게 거의 똑같다고 막 하면서 이제 요새 사람들이 뭐 세상이 수학적으로 창조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그러니까 썰을 푸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네네. 뭐 그건 원래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때부터 있었던 얘기 아니야? 우주는 수학으로 만들어졌다.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사람들이 이제 엄청 혹하고 좀 인기가 많은 좋아해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자체가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갖는 좀 아, 말하는 과학의 법을 영역, 배우는 건가, 우리가? 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말하는 법을 좀 배우긴 배워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고 박사님 뭐 얘기하시죠. 아니요. 특별하겠고, 특별히,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뭐라고 했나, 툴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나하나가 다 쉬운 건 아니네요. 네, 네. 그렇죠. 어려운 얘기를 하라서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100페이지를 2페이지로 줄여서 그러니까 자랑했다 그러는데,
그 아니, 줄일 수는 있지. 근데 제 경험적으로 한 가지 음. 갖고 있는 생각은 음. 요약이 쉬운 글이 잘 쓴 글이라고. 아, 그래? 뭐 두 페이지 자랑할 만하죠 뭐. 잘 음. 요약했으면.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도 보니 그렇고 되게 그 어떤 사건이 과학적인 발견이나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대중적으로 엄청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미디어도 되게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그래픽 이런 것도 사진 이런 거 엄청 많이 제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멀티플라이어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한 가지만 저기 권 선생님이 아까 네. 그 에비던스 인폼드가 아까 뭐라고 옮겼었죠? 아까 전 증거 입각이라고 썼어요. 입각, 네. 증거 입각. 네. 증거 기반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도 뭐 이걸 어떻게 그 베이스드랑 어떻게 차별을 둬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베이스드 하면 완전 그 근거 자체가 거기 위에 쌓아 올라 있는 느낌이라면 입각은 그래도 뭔가 고려하되 그래도 그렇게 완전 이렇게 그 위에 쌓아 올려 있는 것만큼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입각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베이스드랑 좀 어떻게 차별을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입각이랑 일단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사례 연구 그런 게 일종의 에비던스 인폼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수 박사님. 아니 뭐 인폼드가 될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요 책에서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가 아니고 에비던스 인폼드 팔러시가 돼야 된다기보다 이게 본질은 에비던스 인폼드다라는 게 이 책의 어떤 큰 기조인데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 가끔 어떤 때 그냥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증거가 정책의 베이스가 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에비던스가 인폼드 된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할 뿐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참 우리말로 뭐라고 옮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계속 제가 첫 발제도 말씀했지만 우리말로 이렇게 이렇게 딱 귀에 꽂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용어로 딱 번역이 되면 사람들 쉽게 이제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더 말하기가 좋을 텐데 이게 막 표현이 어색한 표현이 되다 보면 잘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쉽게 와닿지 않는데 어쨌든 에비던스 인폼드라는 그런 개념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런 용어가 조금은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에비던스 베이스란 개념이 아니라 에비던스 인폼드. 그 말을 이제 고 박사님이 중요한 이 책의 키워드라고 하시니까 그게 불확실성 관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드는 일종의 상당히 정량화된 것이어서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매칭이 된다면 에비던스 인폼드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 충분한 맥락적인 그런 상황적인 그런 것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 관리를 하려면 에비던스 베이스드로는 불충분한 거죠. 에비던스 인폼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상태가 맥락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는 있지만 정량적인 상태는 알 수 없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없기도 하고 알 수도 없어서. 하지만 맥락적으로는 질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이렇게 매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네, 불확실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거에 대한 접근과 방법론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고도 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 수업에는 16과 17을 할 건데요. 예, 이제 섹션 3에 섹션 4만 남았습니다. 네네. 이 두 번만 하면 되겠네요. 7월 네. 달만 하면 되는 거 같고. 그럼 제가 17 할게요. 17요? 네. 네. 그리고 날짜를 네. 제가 그 다음이 7월 7일인데 네. 그때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네. 6월 30일 날 하거나 아니면 7월 14일 날 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아니면은 다른 요일 다른 요일로 이게 이게 세팅이 된 게 바꿀 수가 있나요? 예. 6일 6일이 화요일이 되는 건가요? 예. 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7월 6일 네. 그러시죠. 7월 6일. 네. 제가 그러면은 16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